강철 같은 몸에 강철 같은 멘탈이 깃든다. 누구든 그의 신조를 신고 일말을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인디언 속담. 당신은 마침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운동을 즐기게 되었다. 그러나 바쁜 일상 때문에 운동을 건너뛰는 날이 생기기 시작한다. 한두 번 운동을 건너뛰거나 게으름을 걷잡을 수 없어지고 결국은 또다시 운동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온다. 그러다가 또 몇 개월 후에 어느 날 당신은 가슴에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에 놀라서 벌떡 일어난다. 심장마비인가 싶어서 병원에 가보자는 의사는 이상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증상이 다시 발생한다. 그것도 전보다 훨씬 강하게. 심장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의사가 묻는다. 그렇죠. 당신은 인정한다. 하루 2알씩 드세요. 의사가 항우울제를 처방해주면서 말한다. 내가 우울증이라고? 당신이 아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항우울제를 보면 당신은 혼란에 빠진다. 별 수 없어 의사의 말대로 약을 먹지만은 이상하게도 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당신은 서서히 지치고 기분이 우울해진다. 소파에 쓰러져서 텔레비전을 켜니 마이클 펠프스가 자신의 정신질환에 관해서 털어놓고 있다. 수영이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 말을 들은 당신은 운동을 주섬주섬 찾는다. 운동과 신을 끊고 묶어보지만 기분은 없다. 스스로를 간신히 설득해서 동네 한 바퀴 뛰기로 한다. 운동을 하니 기분이 너무나도 상쾌하다. 한동안 이 기분을 잊고 있었다. 당신은 운동 후에 느껴지는 상쾌함을 맛보고자 그 다음 날도 뛰었다. 그러게 뛰는 날이 나흘이 되고 열흘이 되었다. 매일 밖으로 나가서 조깅을 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당신은 기분 좋게 잠자리에서 일어나며 당신의 삶에 운동이 절실했다는 진실을 깨닫는다. 그 뒤에 당신은 하루 종일에서 운동 시간만큼은 반드시 사수한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우울증 감정은 줄어들고 결국 당신은 예전의 건강한 삶을 되찾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울증의 진정한 해결책이 약물이 아니라 운동인 이유를 배운다. 강박장애를 앓다. 2월의 추운 아침이었다. 잠이 들 깬 채로 간이 식탁에 앉아있던 내게 엄마가 간 내린 뜨거운 커피를 건넸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어머는 내가 YMCA에서 4시간 넘는 철인 3종 경기 훈련을 받는 동안에 손녀를 돌봐주었다. 엄마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 30분이 걸렸지만은 격주로 있는 주말 훈련마다 나는 딸을 데리고 갔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과거의 나이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지난 2개월간 나는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다. 세계의 강의를 맡으면서 연구소의 책임자로 일했고 아이를 키우면서 하프 철인 3종 경기 훈련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신경 심리학회 등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정 출장도 다녔다. 학회에서는 운동이 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내내는 누적된 피로로 금방이라도 터질 듯했다. 당장이라도 탈진할 것 같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7년 전 어느 겨울날과 똑같았다. 아이를 낳은 지 4개월이 지났던 그때도 몸과 마음이 탈진해 있었다. 인생의 가장 멋진 경험일 것이라고 믿었던 육아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다. 엄마라는 스럽고 강렬한 스트레스는 대학원생부터 발현된 내 머릿속의 악마를 깨웠고 그 악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아프게 하려고 속삭였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속에서는 섬뜩하고 충동적인 생각과 매일매일 사투를 벌였다. 그러다 보니 항상 불안이 극에 달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결국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며 고충을 털어놓았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의사를 만나볼 것을 권했다. 의사는 내가 강박장애를 앓고 있다고 아주 손쉽게 진단했다. OCD. 원치 않는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질환이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도 이런 증세가 있단 말인가요? 조금 말이 튀어나왔다. 신경과학자인 나는 모든 정신질환이 생물학적인 기능장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질환을 아는 것과 앓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머리로는 이런 상황이 뇌의 배선 결함 때문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정신이 만들어내는 환상 때문에 도무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현실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의도적으로 피한 내 책임도 있었다. 고등학교 때 동갑내기 친구가 수막염으로 죽은 뒤로 나는 항상 건강염려증에 시달렸다. 두통만 생겨도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었고, 배가 아프면 맹장이 터졌다며 부모님께 병원에 데려가려고 고집을 부렸고, 그러나 맥상 몇 시간을 기다려서 진찰 순서로 왔을 때 통증은 어디인가 사라지고 없었다. 꾀병이 아니었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 후에 대학에서 뇌를 공부하면서 모든 정신질환 수업을 피했다. 나 스스로가 정성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고, 그 사실을 명명백백한 이론으로 마주하기 두려웠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피해 다녔지만 일수하게도 결국 나는 강박장애의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다. 강박장애의 교과서적인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강박장애. 자, 항우울제 이래도 쓰시겠습니까? 오늘날 의사들은 정신질환을 여전히 구시대적인 의료 관행대로 치료한다. 우울증, 불안, 강박장애 등 대부분의 기본 장애를 오로지 환자가 말하는 증상에 기반해서 진단하고 치료한다. 신체 질환의 치료와는 딴판이다. 이를테면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보자. 의사는 우선 증상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일련의 검사를 진행한다. 심장이 문제인지 배가 문제인지 소화관이 문제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후에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면 그에 맞게 치료법을 처방한다. 예컨대 궤양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다면 고혈압, 협심증 등에 쓰이는 베타 차단제가 아닌 궤양치료제를 쓰는 식이다. 이러한 신체질환의 치료 과정은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정신질환 우울증의 경우는 다르다. 의사는 그 어떤 검사도 없이 그저 환자의 이야기만 듣고 곧바로 항우울제를 처방하곤 한다. 나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대학원 시절 나는 수업 중에 갑자기 욕을 하거나 물병을 들어서 동료의 얼굴을 치고 싶다는 충동과 싸워야 했다. 뇌의 어딘가가 잘못되어서 미쳐가는 게 분명했기에 학교 심리상담센터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나는 의사에게 있는 그대로 상황을 털어놓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워서 증상을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묘사했다. 그러더니 의사는 나를 범불안 장애로 진단했다. 더 개탄할 일은 그가 불안장애라는 단어를 위해서 꺼내기 전에 항우울제 처방 전부터 건네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항우울제 처방 관행은 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치료법이 되었다. 브루작, 졸로포트, 박실 등 항우울제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처방되는 약 중의 하나인 사실만 봐도 그렇다. 지난 20년 동안의 항우울제 처방률은 가파르게 증가했고, 특히 질병에 포함되지 않는 가벼운 우울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울한 기분은 정말 약물로 치료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일까? 대개 항우울제는 듣고도 실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에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항우울제와 관련된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해보자. 10대 환자의 자살률을 높인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때로 항우울제 과다 처방은 끔찍한 부작용과 금단 증상을 유발한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기를 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자살이라고요? 그건 항우울제가 막아야 하는 일이 아닌가요? 맞다. 하지만 항우울제의 자살 방지 효과는 25세를 넘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어린이나 10대 환자가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자살에 대한 충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부작용을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고자 미국 식품의약국은 항우울제의 블랙박스 경고를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우울제를 복용해도 10명 중에서 3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실제로 항우울제를 복용한 3명 중에서 1명은 아무런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조사로 밝혀졌다. 전세계 우울증 환자의 2억 6천만 명 중에서 8,500만 명이 열심히 약을 차도가 없다. 예컨대 폐암은 감정기 부위가 커지고 불안과 환각 증상이 생겨서 여러 전문의를 도움을 받았다. 폐암의 고통은 정밀검사로 증상의 원인을 발견해서 제거하자 허무할 만큼 간단히 사라졌다. 그 이내에 정신질환은 희귀하지만 치료가 충분한 또 포로비린증이라는 유전질환 때문이었다. 이를 치료해야 하지 어떻게 해?
항우울제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폐만을 이야기가 아니다. 항우울제가 치료할 수 없는 다양한 기본장애가 존재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질환에 무변하게 항우울제를 처방한다. 때문에 이유 없이 고통 속에 허우적거린다. 가벼운 우울은 오히려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근본적으로 우울의 실행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벼운 우울감은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므로 오히려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우울증의 원인은 따로 있다. 항우울제는 세로토닌 전해체에 의해 적게 분비되는 증상만 치료한다. 문제는 아직도 세로토닌 결핍이 모든 기본장애를 유발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넓고 고른 우려의 관행이다. 분명히 잘못된 치료 방법이지만 이를 반증하는 후속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세로토닌은 심리적인 고통에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뇌과학 물질로 신경망 전체에 진정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힌다. 세로토닌이 작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감정, 수면, 식욕 등의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일종으로 감정, 수면, 식욕 등의 조절에 관여하는 행복감을 높여주고 우울감과 불안감은 줄여준다. 뉴런 A와 뉴런 B는 시냅스라고 불리는 작은 간극으로 나뉘어 있다. 뉴런 A가 시냅스로 세로토닌을 분비하면 세로토닌은 뉴런 B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뉴런 B를 흥분시킨다. 더 많은 세로토닌이 수용체와 결합하면 뉴런이 활성화 상태로 바뀌면서 우리의 기분이 좋아진다. 항우울제의 작동 기전은 시냅스에서 세로토닌을 흡수해서 다시 뉴런 A로 보내는 세로토닌 전달체 SERT의 대사를 방해해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것이다. 저 항우울제는 서트를 차단해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막기 때문에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면 세로토닌 수치가 정상임에도 발생하는 우울증의 정체는 뭘까? 정신질환의 진짜 원인은 염증이다. 정신질환의 진짜 원인은 뇌의 염증이 있다. 염증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은 들어보았으리라 생각한다. 염증은 면역세포가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 조절제로 부상이나 감염을 탐지하면 경보를 울려 면역세포들을 문제 지점으로 호출한다. 상처가 났을 때 빨갛게 붓는 이유가 바로 그 부위에 많은 혈액이 몰리기 때문이다. 염증은 뇌를 포함한 모든 신체 부위에서 생길 수 있다. 만약에 뇌에 염증이 생기는 환자는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병증으로 인한 질병 행동을 보인다. 스스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었다고 생각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며 우울에 빠진다. 기진맥진한 채 홀로 집에 박혀 침대에서 넷플릭스를 몰아보는 사람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질병 행동은 환자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고 질병이 확산되는 상황을 방지하므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이롭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셈이다. 뇌의 염증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면은 환자는 다시 밝고 사회적인 사람이 되지만 완치 후에도 질병 행동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될까? 피로에 찌들어서 의기소침하고 우울감에 빠져 사람을 피하는 생활이 몇 개월 동안 이어진다. 그것까지는 정신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이상 신호가 발견된다. 몸과 마음에 생긴 염증으로 기분은 더 우울해지고 건강한 삶은 이제 만일의 일이 된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뇌의 염증 작동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 사소한 스트레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스트레스는 미래의 두뇌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수다. 작은 상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35에서 85세의 평범한 일반인을
20년에 걸쳐서 추적해 작은 스트레스가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연구를 살펴보자. 맨 먼저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혈액 샘플을 분석해서 몸에 염증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파악했다. 그 후에 참가자들은 8일간 매일매일 어떤 스트레스를 겪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연구진에게 보고했다. 가족이나 친구와 언쟁하고 가족이나 친구 언쟁을 피했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다.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다. 차별을 받았다. 스트레스 받고 가족이나 친구를 도와주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 받은 사건이 겪었다. 뭐 이렇게. 자, 연구 결과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우울해하며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스트레스 유무에 따라서 기분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 주위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돌부처 같은 사람도 존재했는데 연구진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의 염증이 가장 많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10년 뒤에 연구진은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했는데 감정 기복이 심했던 이들은 10년 후에도 대부분 불안이나 우울 때문에 힘들어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진은 첫 연구에서 측정한 개개인의 감정 기복을 바탕으로 20년 후 사망의 가능성도 예측이 되었는데 그 예측이 대부분 맞아떨어졌다. 무려 사망 가능성이다. 이 연구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로서의 목숨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걸려있다. 작은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스트레스란 걱정은 현대인의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은 마감 시간 때문에 운동을 거르고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고 잠을 줄여가며 일을 끝낸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모습이지 않은가? 너무 벽에 살다 보면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체중인 사람이 저체중인 사람보다 많아졌고 3명 중에 1명은 수면 부족이며 미국인의 80%가 운동을 충분하지 못한다. 현대인의 나쁜 생활습관은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 등의 소위 생활습관 병이란 영역이 새로 생기게 만들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생활습관 병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다. 이처럼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기진맥진하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쉽게 우울감에 빠지고 심할 경우 자살할 생각이 오는 스트레스는 대단한 사건이나 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에서 생기는 것으로 이는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소심한 탓에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아이, 과제 마감을 맞추는 데 실패해서 머리를 쥐어뜯는 대학생, 본선 진출이 절실하지만 하면 매번 탈락하는 선수, 해야 할 일이 도무지 끝난 것 같지 않은 직장인 등등 모두 대단한 섞이라고 볼 수 없는 평범한 사례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한계점이 오기도 한다. 보통 인생의 전환기의 한계점과 맞이하지만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영화배우 드웨인 존슨은 프로 미식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어린 꿈이 좌절된 후 암흑기를 보냈다. 세계적인 스웨덴 선수 마이클 펠프스는 평생을 바쳐서 훈련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지만 은퇴 후에는 극심한 허무와 우울감을 겪으며 더 이상 쓸모없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최근에 은퇴한 내동료는 일상의 체계와 목적이 사라져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워한다. 내 인생의 중대한 전환기는 대학에 입학한 뒤에 엄마가 되고 결혼 생활을 끝낼까지였다. 이 시기는 강박장애를 알았을 때와 딱 맞아 떨어진다. 대학에 처음 나타난 이상한 생각들은 출산 후에 결정에 이르렀는데 일종의 산후 우울증과 강박장애가 겹쳐진 까닭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으로 힘겨운 일상에 대처하는 기술을 미리 개발해둔 덕분에 결혼 생활을 끝낸 뒤에는 놀라울 만큼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기술은 바로 운동이었다. 나는 운동이라는 정신적인 토대를 마련하기까지 아주 고통스럽고 지지부진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나는 이렇게 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100% 확신하지 못한다. 오랜 시간 누적된 스트레스는
이토록 끈질기게 사람을 괴롭힌다. 끈질기게 스트레스가 사람을 괴롭힌다. 끈질기게. 자,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는 과정을 보자. 첫 단계, 스트레스에 지친 세포를 적으로 오해한다. 2단계, 면역체계가 지원을 요청한다. 스트레스에 지친 세포를 적으로 오해하면 지원을 요청한다. 3단계,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한다. 염증으로. 미주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염증이 지나치면은 뇌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타박상의 일종인 뇌진탕은 염증을 발생시켜서 영구적으로 뇌를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다행히 뇌에 있는 혈내 장벽은 신체의 염증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마치 국경에 세워진 장벽처럼 면역세포가 무엇을 감지하는 것일까? 염증의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 장내미술군의 다양한 변화를 감지. 미주신경은 방랑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신체의 곳곳을 돌아다닌다. 뇌관에서 심장과 폐를 거쳐서 장까지 달리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례적인 활동을 한다. 직감을 믿으라라는 말은 미주신경의 명밀한 능력에 관한 것이다. 덕분에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도 전에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는데, 그러나 몸이 심각하게 고장났을 때는 이런 예리함도 잃어버린다. 5단계, 면역체계의 피로가 당신을 우울하게 한다. 염증이 더 심해지면 우리 뇌를 보호하던 혈내 장부역이 무너지고 뇌 염증이 발생한다. 우울하게 만든다. 뇌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대사하면서 해마를 파괴하는 독성 부산물로 만든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깜빡깜빡하는 등 기억력도 서서히 나빠지게 된다. 트립토판 결핍은 고세로토닌 결핍이기에 결국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항우울제로 이런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론과 달리 상황은 훨씬 복잡하다. 항우울제가 세로토닌 전달체를 막는 것은 사실이지만 염증이 생긴 뇌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양의 세로토닌 전달체를 모두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당신은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된다. 피로에 절에서 항상 부정적이고 우울해서 사회적인 교류를 깊이 하기를 몇 주, 심지어는 몇 개월 동안에 지속한다. 우울증을 염증 수치로 치료할 수는 없을까? 수치로. 오늘날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의 염증 상태를 검사하지 않는다. 그저 기계적으로 항우울제를 처방한 뒤 효과가 있는지 지켜볼 뿐이다.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다른 우울제를 처방한다. 그렇게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3개 이상의 항우울제를 처방해 본 뒤에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치료를 포기해버린다. 뇌 강박장애도 사실 염증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었을까? 알 수 없다. 우울증 환자 대부분이 그렇듯이 나도 염증 검사를 받아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항우울제가 너에게 효과가 있었냐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항우울제를 먹은 적이 없다. 정신질환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으나 양리학적으로 지식에 비춰볼 때 항우울제가 뇌를 변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조건 항우울제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생활이 힘든 중증 우울 환자도 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항우울제는 3명 중에 2명에게나 글쎄요. 약물 내성 환자를 위한 최고의 항우울제는 뭘까요? 설처럼 나를 서서히 파괴하는 방법이 아닌 생산적이고 건강한 방법을 찾아 머리를 쥐어짰다. 친구가 사이클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사이클링. 그래서 기분을 맛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운동을 자주 해야만 효과가 있을까? 운동과 우울증 간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심한 우울증 환자 중에서 항우울제에 반응이 없는 아이들을 모집한 연구를 살펴보자. 연구자들은 환자의 혈액 샘플로 먼저 그들의 염증 수치를 파악했고
의회 한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고빈도 운동과 저빈도 운동을 하게 했다. 빈도 운동, 저빈도 운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가장 크게 증상이 완화된 이들은 염증 수치가 높았던 환자들이었는데 운동의 효과는 약물의 내성이 없는 사람이 항우울제에서 얻는 정도와 비슷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고빈도 운동 집단과 저빈도 운동도 같은 효과를 누렸다는 사실이다. 운동과 항우울제 그 승자는 그래도 운동과 항우울제 둘 중에 어느 것이 효과가 있을까? 기술적으로는 무승부지만 그러나 일단 심장질을 앓으며 우울증도 함께 앓는 경우가 어렵다. 미국 심장협회의 심장병 환자들에게 우울증 검사를 권고하기도 하고 하는 이들의 권고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우울증에 걸린 심장병 환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항우울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연구 대상자였던 에릭 앤디 찰스는 모두 우울증을 앓는 심장병 환자였다. 셋 다 몸을 움직이기 싫어했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운동그룹, 항우울제 그룹, 통제그룹에 배정되었다. 운동그룹에 배정된 에릭은 감독의 지도하에 일주일에서 3번 러닝머신에서 높은 30분간 걸다니는 유산소 운동을 했다. 우울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기분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항우울제 설설알린을 초기에서 이렇게 먹었는데요. 통제그룹이었던 찰스는 매일 가짜 약을 먹었다. 아무리 효능이 없다는 걸 알고 자, 운동을 한 에릭이 명백한 승자였다. 다행히 명백한 승자였다. 운동이 우울증 약보다도 우울증을 막을 수 있는 운동법은 첫째, 통제그룹, 둘째 등등 해서 다시 말해서 우울증을 막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힘든 운동만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어서 교감 신경계가 활발해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는다. 숨이 가빠지면 심장이 빠르게 뛰는데 이때 심호흡을 하면 후교감 신경계가 활성되어서 교감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평정을 찾게 한다.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평정을 찾는다. 운동의 염증 수치 완화 효과와 자율신경계 진정작용을 상기하면 바로 운동은 약물 내성을 지닌 환자에게만 필요한 약이 아니다. 항우울제의 반응하는 사람에게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우울제. 당신은 운동으로 우울증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싶은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모두 우울증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준다.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했을 때 우울증 완화에는 효과가 있었고 강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다른 중요한 것은 지속시간. 운동시간을 10분만 늘려도 항우울 효과가 급격히 늘어나 반면에 근력 운동의 경우는 지속시간보다도 강도가 중요했다. 강도. 우울증 등 정신 건강을 위한 운동법을 2장 마지막에 실었다. 강도. 유산소 등 근력 운동이든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운동은 강력한 우울증 예방 주사다. 운동 앞에 머뭇거리는 나를 바꾸는 법은 자, 사이클링을 하면서 또 쉬기도 하고 한결 가볍더라.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나는 목표를 거의 30분이나 앞당겨서 5시간 35분 만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선글라스가 아나운서의 눈길을 끈 모양인지 확성기에서 아나운서가 나를 짓궂게 놀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제니퍼 그 선글라스 하며 신발하며 모든 게 정말 파격적이네요. 한 바퀴 더 돌 수 있을 것 같은 기세인데요. 나는 절대 안 돼요. 라고 외치며 고개를 저었지만은 그 순간 하프 철인 3종이 아니라 철인 3종을 완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비밀이다. 철인 3종